여러분 5분의 오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서 12시부터 이제 오찬이 있어서 애초에 계획 30분의 그런 토론 시간을 다 갖기 힘들 것 같은데요. 여기 참석한 분 중에 지금 플로어에서 먼저 나는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사실은 미리 우리 서포터즈로부터 질문을 여러 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발표자께 드릴 텐데 오늘 현장에서 강연을 들으면서 이 질문은 꼭 저분에게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먼저 손 들고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너무 자리가 무거운가요? 예, 그러면 받은 질문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t me ask you a question. May I modify some question that the one that you 질문을 received? Is it 조금 okay?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데르트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또 그동안에 보내준 질문을 제가 엮어서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저는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자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오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미래가 optimistic한지 pessimistic한지,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거기에 인류가 만들어내는 기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냐, 긍정적이냐, 아니면은 비관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5도씨 이걸 넘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도씨까지 가고 그리고 3도씩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변화가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팬데믹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요. 때로는 파괴의 순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타이드의 일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란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이 전환점 이후에 크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청년들의 환경 운동에 대해서도 잘 봤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그런 일 절대 없었죠. 하지만 지금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다가 많은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주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우리의 10년, 15년 뒤에는 다 리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은 시프트가 조금 더 저탄소 경제로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BAU를 계속 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실가스를 계속 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애주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섭죠. 이렇게 되면 석탄을 계속 쓰겠다. 그리고 다음 세기에도 석탄을 계속 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배출가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높은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기 말이 닿게 되면은 아마 4도씨까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을 잘 만들고 그리고 잘 이행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100년이 되면은 2.9도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9도 평균을 두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후 행동을 했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기후 온난화를 조금 많이 낮췄습니다. 1도 정도를 낮췄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제대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5도, 2도
1.5도는 글쎄요. 1.5도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레가시 시스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계속해서 푸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도씨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1.5도에 대해서도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1.5도를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만 1.5도씩 글쎄요. 다른 연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 위기라는 것은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초불확실성의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다양성의 문제, 이것 역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도 상당히 많이 있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 문제, AI 같은 경우도 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같은 경우는 단지 그냥 로봇의 문제가 아니라 AI 슈퍼 인텔리전스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고 향후 20년에 이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런 다른 변화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AI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AI 슈퍼 인텔리전스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런 거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미래를 예측할 때 따라서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청년들의 역할과 사명이 더욱 지대하다, 크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프랑크 라이스베르만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발표하시면서 현재도 아쉽지만 이 아시아가 이제 탄소 배출의 주요 지역이고 중국, 인도에서 여전히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또 이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또 베트남도 그렇고 석탄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60% 이상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동안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협력 사업을 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역시 이것도 제가 좀 미래를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이 디카보나이제이션의 가능성,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빠른 변화를 저희가 목격하였습니다. 아마 가장 낙관적인 신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회에서도 이런 경로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을 보겠습니다. 저는 비슷한 컨퍼런스에 가서 비슷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녹색 사회에서 오신 분들께서 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넷 제로와 관련된 전략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분들께서 ESG와 관련해서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길을 미래를 향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물론 이게 유일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질문인데요. 한국 내에서만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고를 한국 신문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ODA, 그린 ODA라는 것이 사실 인도주의적이긴 하지만 기후와 관련해서 또한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연관이 없습니다.
의사 결정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한국의 그린 뉴딜 ODA를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에 국무총리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요.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린 ODA의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아니다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가게 되면 대안이 나올 것이고 대안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주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녹색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의사결정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 전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녹색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 여전히 이 석탄 배출이 굉장히 많지만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온 이런 후발 주자로서 굉장히 빠른 탄소 중립을 향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발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유진 부소장님. 뭐 부소장님 워낙 경력도 다양하고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시는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전력화로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고 현장에서 풍력 발전이다 또 태양광이다 이 설치하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현장도 잘 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의 재생에너지 정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솔직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재생 가능 에너지가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곳곳에서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재생 가능 에너지는 설치할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나 태양광 발전기 또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설치되는 지역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논의는 많이 있어 왔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서 좀 부족한 것은 그런 설비가 들어서는 지역의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또 실제 이런 것들이 지자체 단위로 역할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라는 정부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다면은 이제 수백 수천만 개의 작은 분산 자원들이 지역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가 좀 더 책임을 지고 그 지역의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늘어난 것을 지역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일자리랑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와 함께 분권, 에너지 분권도 같이 가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 이야기는 이 정부 들어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수많은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가장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게 방법을 아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다른 해외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해 왔던 지혜라든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게 급하다고 마음을 먹고 애정을 갖고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믿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에 나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그런 우리가 좀 액션을 하는 것, 실천을 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현장에 계시니까 더욱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원준 원장님 질문 드릴게요.
굉장히 아주 흥미있는 이런 개념들도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레거시 시스템, 일본에 그런 거에 있는 줄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탄력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참 2020년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위기가 중첩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데, 이 탄력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아마 좀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어떤 행정부의 이런 거버넌스 구조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의 변화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 2020년대 좀 더 우리가 탄력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핵심적으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해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블랙 타이드로 제가 정했던 그런 많은 위기들에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기술을 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걸로 들자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사회적인 컨센서스,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하는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국가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이 협력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언제든지 인류사에 보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국제 협력을 이 유엔을 세우고 다양한 국제 협력의 플랫폼을 구성을 하면서 인류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공동에 대처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도전되는 이런 다양한 블랙 타이드의 위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리더십을 중심으로 서로가 협력하고 공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이 범협력의 그런 그 거버넌스와 이런 이 소셜 컨센서스를 가져가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는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의 그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방향을 그 솔루션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 대한 더 적극적인 투자와 과학기술 기반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신 대로 역시 사회적 협력, 합의, 소통, 컨센서스 빌딩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처럼 실천이 쉽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너무 지금 한국 사회 다른 나라도 좀 대동소이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 마음으로 좀 이겨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시간도 다 우리가 식사 시간을 넘기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렇게 저한테 스스로 자문답은 하지 않고 이렇게 사회를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전 시간 내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저는 청년들이 여기 많이 와 계셔서 굉장히 힘이 되고, 저도 학생들을 평생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기성세대의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그것이 다음 세대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는가, 또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 깨달음, 변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그냥 수용하는 자세에서 넘어서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실천을 하고 또 지식을 쌓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에 저희들도 다 같이 함께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해 주신 5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